저희도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꾸며드리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그러시죠? 매일 아침 저는 스튜디오에 나오는 기분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좋습니다. 아까 대기 영상에는 이 크로마키 판을 이용해서 시원한 북극의 모습 보여드렸는데 오늘 입춘데 북극이라 시원하셨죠? 예,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와 함께 더위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구독자 수가 44만 9,324분이신데요. 언젠가부터는 꼭 여러분들 이 만 단위 숫자를 정치 1번지 방송할 때 맞춰주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미리미리 맞춰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45만 명 달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신 분들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반드시 따라오는 거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금 6,300분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는 1,400분밖에 안 되네요. 꼭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정어리 선크림, 글래머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 절찬님, 오집중님, 오늘 TV에서 골다공증에 대해 나왔는데 정어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흐흐. 우리 정어리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생선인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욱 원장님은 어제 나오셨고 우리 김유정 의원님하고 신인규 대표님은 정어리 TV 창설 멤버신데 김 의원님, 네. 오늘 스튜디오 오신 소감? 최고입니다, 진짜.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마포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스튜디오를 설명을 드리면 스튜디오 문을 열고 세 발자국 걸으면 제 자리에 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문을 열고 한 12세 걸음 정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규모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너무 좋네요. 쾌적한 곳에서, 새 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 보면 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때 참 시간도 잘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늦어지고 그랬는데 김유정 의원님하고 신은기 대표님은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뭐 방송국을 여러 군데 구경은 다 해봤는데 우리 정어리 TV가 이제는 KBS, MBC, SBS에 비견할 만큼 정말 그런 최신식의 그런 기술력을 다 이제 확보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참 기분이 좋았고요. 또 스튜디오도 엄청 넓어가지고 정말 쾌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나 또 쾌적한 공간도 너무 감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백운기 앵커님 중심으로 최고의 그런 품질의 방송으로 이제 꼭 보답드릴 일만 남았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야 뭐 그만한 방송국에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우리 패널님들 그리고 애청자님들만큼은 거기 10배, 20배, 100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이렇게 따뜻한 덕담으로 오늘 백운기 정치 1번지 시작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칠 년 동안 참아왔던 그런 분노, 서름, 또 환호 이런 게 다 섞여 있었고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요. 핏빛 스매싱. 금메달을 따는 순간 안세영 선수가 울면서 환호했던 것, 그 참 기쁨의 그런 순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안세영 선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됐어, 이제 나는 얘기할 수 있어, 그런 뜻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금메달을 딴 선수가 나의 원동력은 분노에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저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 기쁨을 어디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몇 년간 피땀 흘린 결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메달 따기까지 본인의 원동력이 분노였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어느 종목이든지 본인이 그 분야에 재능이 있고 혹은 굉장히 즐기면서 정말 이 배드민턴을 사랑해서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를 결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금메달의 원동력이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어린 선수가 그간 얼마나 많은 이 고민과 분노를 마음에 안고 훈련에 임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더라면 이런 또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었을까, 가슴에 쌓아둔 이야기를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른 선수들은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없을까, 비단 이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된 문제만 있는 것인가, 다른 종목은 괜찮은가,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스포츠계의 모든 문화나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영규 대표님, 이제 네. 협회 이야기를 안세영 선수가 하지 않았습니까? 배드민턴 협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좀 사실관계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세영 선수의 말에 의하면은 일단 선수들에 대한 보호나, 그러니까 협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오히려 선수들의 좀 성장을 가로막는 일에만 좀 협회가 열중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제가 추론컨대는 지금 뭐 축구협회의 문제와 저는 뭐 매우 좀 유사한 형태 아닐까라는 좀 짐작을 해봅니다. 예. 결국에는 협회라는 것이 왜 존재하느냐? 그게 무슨 협회 임원들이나 회장들, 간부들 무슨 이권 나눠 먹으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협회에서 나름대로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선수들의 성과를 내는데 온 힘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또 한 팀이 돼가지고 정말 선수들이 편안하게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배드민턴 협회 제가 뭐 내부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추론컨대는 상당히 협회에서 좀 소위 말하는 좀 이상한 행동들만 많이 하면서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분노라는 단어를 저 공식 석상에서 쓸 정도로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했던 거 아닌가.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귀국해서 밝힌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들어봐야 이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우 원장님, 어제 대한체육회가 배드민턴 대표 선수단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도 안세영 선수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본인이 자의로 참석하지 않은 게 또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배드민턴 협회가 이 사태를 그냥 수습하고 넘어가고 봉합하려고 하는 것에만 그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전 이 정도 상황이라면 배드민턴 협회가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들을 스스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 오죽하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면 11명을 제외하고는 협회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제가 보니까 양궁협회나 사격협회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매우 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아까 축구협회도 말씀드렸습니다. 축구협회 핵심적인 문제가 과거에는 선수 선출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만 선수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도 보면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들의 관리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협회 임원들과 이권 카르텔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었고, 선수들에 대한 관리들은 전혀 담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조사를 얘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랜 관행으로 있었던 그 다양한 협회들의 이권 카르텔들을 부숴내지 않는다면 아마 많은 선수들을 이렇게 고통받을 것이고, 그 중에 소수의 결단한 사람들 외에는 이걸 평생 트라우마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참에 소위 이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어떤 스포츠 종목별로 협회에 대해서 선수들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임원들의 이권을 축적하기 위해서 협회를 망가뜨리는 이런 잘못된 조직과 관행들을 좀 무너뜨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도 금메달을 11개를 따는데 협회가 잘했으면 얼마나 더 큰 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수진님이요. 지원이 차고 넘쳐도 선수들은 죽을 힘을 다해 힘들게 훈련하고 노력할 텐데 협회가 선수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줬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부산이대이님.
저도 이 얘기 들었는데 선수는 이코노미, 협회 직원은 비즈니스 타는 게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서 파리까지 한 13시간 가나요? 선수들이 이코노미 타고 이렇게 열 몇 시간씩 가잖아요.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그거 제대로 뛰지도 못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은 딱 비즈니스 누워서 가고 선수들은 이코노미 타고. 그리고 뭐 선수보다 그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그랬던 건지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선수보다 임원단이 더 많이 갔고 본인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 뭐 주객이 전도된 상황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아까 그 대한체육회에서 열었던 기자회견 말씀이죠. 거기에는 지금 혼합복식 은메달 땄던 두 선수만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보도가 나니까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도 불참했다 이렇게 나와서 본인이 작심 발언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기자회견에도 불참을 하고 귀국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냥 그 한 줄만 봐서는. 그런데 본인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협회에서 기다리라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냥 상황도 모르고 기다렸는데 뭐 참석하라는 얘기도 명확하게 없었고 그래서 불참하게 된 거고 또 은메달 딴 그 두 선수만 이런 얘기 하는데 안세영 선수에 관한 질문 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본인들도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은메달, 금메달 이 귀한 메달을 어렵게 획득하고 나서 즐겁고 유쾌해야 될 그 자리가 정말 얼마나 불편했던 자리가 되겠어요. 안세영 선수는 영문도 모른 채 불참하게 돼버린 것이고 또 나머지 두 선수도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참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안세영 선수 건을 물어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정말 이거는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금메달을 따면 전 국민적인 축하를 받아도 모자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안세영 선수가 나름대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 하나 타는 것만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어떻게 선수들을 대했는지가 협회에서 우리가 아직 얘기는 다 안 들어봐도 지레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참 우려스러운 게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괜히 선수들 사이에서 또 협회가 갈라치고 또 내분을 일으켜서 선수들을 또 편가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전 어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기에 망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만약에 안 그랬었으면은 이런 얘기 밖에다 하지도 못하고요. 지금도 금메달을 따가지고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거 혹시나 또 이틀막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를 혹시라도 불이익을 주면서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가 전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세영 선수가 뭘 얘기했냐면 부상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난 병원에 좀 먼저 가야겠다. 그때 안 된다. 선수촌에 와서 선수촌 행사를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배드민턴 협회 기자회견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고 또 그다음에 혼합복식 보니까 이 선수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이 아픈 게 중국 선수들은 모래시장이나 코트 안에서 필요한 선수만의 특성을 살리려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정랑 선수 같은 경우도 중국 선수들은 훈련을 굉장히 스마트하고 체계적으로 했다고 들었다.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이런 훈련을 받았으면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이 아니라 금메달을 딸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배드민턴 협회가 진짜 잘못해 왔었고 지금 기자회견 한 내용도 보면 전혀 반성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협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체를 하지 않고 새롭게 재건하지 않으면 저는 또 이런 일은 반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우리님, 안 선수가 오늘 귀국해서 전모를 밝히겠다고 합니다. 중고 시절에 선수들도 감독한테 잘 비치면 게임 뛸 수 있고 아니면 부상을 핑계로 벤치를 지키게 하는 악순환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비극입니다. 나그네님, 안세영이 똑똑해요. 금메달 못 따면 자기 목소리가 언론에 안 먹히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까지 뻐꾸기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안세영 선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거는 조금 선수에게 좀 야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배드민턴은 단식과 복식 엄연히 다르고 또 선수의 부상, 선수의 어떠한
자격도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저희 협회는 모든 걸 다 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좀 많은 방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배드민턴이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메달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좀 돌아보야 되지 않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자기 힘든 이야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들어보면. 네. 오히려 선수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발전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면 금메달 더 딸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협회가 이 정도밖에 못한다. 그걸 선수들이 현장에서 뛰고 겪으면서 느낀 것 아닙니까? 그거를 받쳐주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제 돌아오면 조사를 하겠지요. 왜 뭐가 문제가 됐는지. 기사를 보니까 휴가 중인 윤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통령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것도 같습니다만 이런 기사를 보고 또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진영님, 자기 얼굴에 침 뱉을 수 있을까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과 똑같이 부정과 비리로 넘쳐나는 협회를 무슨 수로 공명정대하게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심쿵님, 안세영 선수권으로 윤건희 탄핵 이슈권 다 덮으려고 적극 나서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뭐 조사한다고 하니까 봐야죠. 근데 그동안에 대통령 용산에서 관심 갖고 있다 그러면 다 수사 외압이었잖아요. 다 틀어막는 거고. 그리고 뭔가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뀌고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실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공포스러워요.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동안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들이 다 순리대로 가는 적이 없었고 다 뭔가 이 외압과 압박과 협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목도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예의주시한 것들이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고쳐나가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유인촌 장관도 다 그 문화예술계 출신이고 진종호 최고위원도 또 사격선수 출신이고 장미란 차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육계 현실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제 와서 처음 알았다는 것처럼 펄펄 뛸 일이 아니고 제대로 개선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금 노력들이 좀 수반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미란 선수를 체육부 차관에 앉히고 또 여당 지도부에 사격 선수 출신이 가 있고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올림픽은 지금 이미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캐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건데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성과주의죠.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체육회가 금메달 5개만 예측을 했잖아요.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신주의,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지 선수들의 어떤 능력들을 최대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했었고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협회의 썩은 관행들, 나쁜 관행들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진정호 최고위원이 이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장미란 차관이 이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제가 또 알고도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내버려 두고 자신은 그 전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갑자기 야 이거 뭔 짓거리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어떤 우스운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분들 댓글 올립니다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요. 뭘 하겠다 그러면 그냥 냅둬. 괜히 개입하지 마. 오히려 개입하게 되면 사단이 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금메달을 딴 선수가 분노로 자기의 원동력을 삼았고 그다음에 금메달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할 정도의 협회가 존재한다면 저는 발본색원 해야죠. 발본색원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죠.
근데 저는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면 아마 협회에 있는 그 임원들이 선수의 권익 보호나 발전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불보다는 이제 제밥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누적되어 온 건데, 지금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훈계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김인정 의원이 말씀하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게 오히려 정부가 손을 대면은 더 걱정하고 우려를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 하기는 저는 매우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이 맥락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건지를 전 여론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배드민턴 협회가 만약에 제대로 좀 교정이 된다면은 그런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선수들의 그 참여자들의 그런 내부 고발 형태로 좀 목소리가 나오면서 좀 유의미한, 저는 이런 좀 뭐 세력화라든지 뭔가 좀 여론에 힘을 입은 방식으로 좀 해결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윤석열 예.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위가 썩었는데 보수형님 TV께서 자기 부인이나 조사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지가 뭔데? 여기서 지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신박한 해석이죠, 진짜. 곽규택 이론이죠. 곽규택. 박규택 수석대변인의 이론입니다. 슈퍼챗도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제 보수형님 TV 백은종 대표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나는 영어로 GEPAN 아라비아 숫자 5 BUNGEON 그래서 뭐가 이렇게 어려운가 했더니 개판 5분 전이시죠. 베트남 호치민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세 분 패널 분들도 항상 응원합니다. 정어리 TV 번창하세요 하시면서 50만 동 베트남 화폐로 50만 동 계산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방송으로. 예, 뜬봉생님, 샘님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낙미남님, 이 정부는 대체 잘하는 게 뭡니까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을 못 한다니까요. 거기 왜 앉아? 분위기로 돌아가세요. 아니 지금 거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10명이서 지금 수십 명 끌고 와가지고 지금 무슨 미세하듯이 이러는데 그러면 깜짝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방통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저 하는 거 보면 네 맘대로 하세요거든요. 어제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 정지가 돼 있고 방통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몇 시간이에요. 자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뚝딱 해치웠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이제 대상자가 있고 거기에서 선임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걸러서 올라온 사람이 한 80명쯤 된다고 해요. 그럼 시간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심사한 시간 딱 따져보면 1분이 안 돼요. 한 사람당. 그걸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명단 딱 주면서 이거야 하면 그대로 땅땅땅 한 거 아닙니까? 방통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합의하고 토론하고 의결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치웠다. 제대로 됐는가 보자 해서 민주당 가방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저런 태도를 보였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그 얘기 우리가 들은 내용이 전부인가요? 준비가 되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아니, 신인규 대표님. 네.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인가요?
이 김태규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요. 상당히 좀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냈던 그런 판사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그 윤석열 정부에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했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권익위에서 부위원장 하다가 이번에 이진수 위원장을 차출하면서 같이 들어간, 그러니까 무슨 뭐 혼성 복식조 같이 이렇게 방통위에 지금 들어간 셈인데요. 아무래도 이진수 위원장이 지금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보니까 방통위의 부위원장으로서 이제 직무대행을 하면서 어제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이제 방통위에 방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청을 높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의 망언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은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아예 작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뭐 무너지고 뭐 산으로 가고 아예 관심 없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인정을 받기 위한 정말 그런 권력 지향적, 권력 종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어제 그대로 저는 만천하에 이제 공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방통위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방통위법의 1조를 위반하는 방송의 독립성, 방통위의 독립성 자체가 아예 무시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통위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적인 통제를 좀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준비가 됐는데 한번 들어보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자료는 주지 말라 한 거고요. 대기니까 자료는 주지 말라 한 거잖아요.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시겠다고 여기 자, 오셨는지 국회에서 제가 이해가 안 직무감정자는 된다니까요. 권한이 아니 저는 이 회의 자체를 인정을 못 한다니까요. 분위기로 돌아가세요. 아니 지금 여기 왜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10명이서 지금 수신료 끌고 와가지고 지금 무슨 미세하듯이 이러는데 그러면 깡패요? 김종 원장님, 완전히 뭐 깡패 얘기를 하고 말이죠. 대단합니다. 조폭이죠, 저게. 저는 그래서 저 어제 보면서 예. 김태규 저 사람이 과기정통 위원장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보니까는 과거에 책을 썼는데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썼고 문재인 정부 엄청 비판하면서 공수처를 괴물기관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지금 권익위, 방통위 본인 스스로가 지금 괴물기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료를 다 주게 돼 있어요. 국회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자료를 줄 수가 없는데 그거 달라고 얘기하는 등 또 때로 끌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자 그야말로 방통위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하명한 소위 방송 장악을 위해서 본인의 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 정도의 행패를 부린다면 전 저거 고소고발이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전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참 당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저 사람에 대해서 또 탄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과기정통위 내부에서 좀 토론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전 그래서 좀 그냥 별로 좀 말이 안 나와요.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었나 지금까지? 전 적어도 이진숙도 저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의 예를 들면 해봐 뭐 옷 벗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조폭들이 자 한번 해볼까 싸워볼까 이런 식이어서 어떻게 저렇게 골라도 저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방통위에 보내는지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할 때 투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둘이서 무슨 투표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투표용지 내라고 그랬는데 보여줄 없다는 수 거 아니에요? 없고 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11시에 취임식을 하고 곧바로 이제 한 대여섯 시간 후에 이 심사에 돌입해가지고 비공개로 문 걸어 잠그고 한 2시간 만에 80여 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뚝딱 해치운 거잖아요. 그날 뭐 코바코 사장도 임명하면서 두드리고 시청자 미디어 위원회인가요? 뭐 거기 그 위원장도 또 임명 제가 하고 이런 식으로 2시간 만에 해치웠기 때문에 무슨 무고 탄핵이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엄청나게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그 사흘간의 청문회 과정에서의 태도나 이 김태규 부위원장 지금 직무대행하고 있죠. 이 사람의 태도나 한마디로 방통위원회가 아니고 배째라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냥 배째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정당하게 자료 요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방통위 위원들에게, 그 국회 과방 위원들에게
10명이 뭐 수십 명 끌고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정말 조폭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그 피감기관에 지금 직무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 상임위원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행패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어떻게 이 정권은 대통령이 작년 내내 홍범도 장군 정말 모멸감 주면서 이념 타령하더니 이제 임명하는 인사마다 구구, 반노동,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도 그렇고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이 김태규 이자도 그렇고 심지어는 독립기념관장마저도 뉴라이트 인사로 김영석 씨를 임명 제가를 한 거 아닙니까? 휴가 중에. 그래서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건데 다음 주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을 서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상이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게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도 다 이 한 부류들 아닙니까? 그런데 국부 논쟁을 끝내고 이승만, 김구를 둘 다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을 해야만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걱정이 됐기 때문에 이종찬 광복회장도 정말 이 사람 안 된다. 뉴라이트 인사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던 그 기념관장 후보자들은 다 한마디로 제껴버리고 이 사람을 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기념관장으로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휴가 중에 제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사가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히 극우 인사들, 완전히 편향된 인사들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80명 보는데 90분 걸렸다. 한 명당 1분 7초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물 마시는 시간 빼야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뚝딱뚝딱 해치웠으면은 뭔가 미리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방위에서 가가지고 뭐뭐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또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미리 파악을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김현 의원이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잠깐 들어볼까요? 짧지만. 방통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으로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맨날 물어보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뭐 그렇게만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뭘 파악하고 처리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져 물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인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한 인사들을 이제 콕 집어서 우리가 비판하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도를 넘어섰고요.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국민들이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이 저런 인사 잘했다 라는 인사가 정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라를 좋게 만드는 데에는 기여가 1도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공동체를 완전히 지금 부셔버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막장 인사, 막장 국정 운영은 더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더 걱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김태규 부위원장의 태도를 보면서 이게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 시절부터 이게 약간 전염된 증상 같은 건데 국회를 깔보고 국민을 무시하고 그냥 와가지고 말싸움이나 하면서 되도 않는 소리 해가지고 자신들의 극렬적인 지지자들의 박수만 받는 방식으로 또 정치적 이익을 다시 생성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이 윤석열 정권 안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김태규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저는 뭐 과방위에서 좀 논의를 해서 저는 최대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의 조치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관상은 과학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참 모습들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동을 보니까 좀 짐작이 되네요. 아까 제가 볼 때는 이 자조가 필요한 게요. 그 똑똑한 이준석 의원이
설명을 듣고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둘이서 어떻게 투표를 한답니까? 계속 물어봐도 나중에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냥 했습니다. 1대1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선생님 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시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니까 적어도 일단 절차적으로도 이틀 전에 이 내용에 관련해서 고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지금 83명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심사를 했다는 건데 심사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고 서류 검증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력 내용 자체가 검증이 안 된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 과기정통위에서 그 자료를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잘 파악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는 과정에서 소위 이 MBC와 KBS의 방송을 운영할 이사진을 선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지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과기정통위원들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회법에는 직무상의 비밀이라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외적인 조건이라는 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황이 이거냐 아니면 개인의 인적 사항이 명예를 훼손할 내용인데 아니 자기들이 이사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인적 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다 내놓은 자료들이잖아요. 그게 무슨 명예를 훼손해요?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내놓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 그 절차적 하자를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에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중에라도 이준숙 그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제가 볼 땐 중요한 논거 자료로 저는 제공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둘이서 어떻게 투표했는지 내놔봐. 지금 우리가 좀 볼게 이런 거였잖아요. 가방위원들이 가서. 그런데 그 용지 제출을 왜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투표용지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 나머지 그 서류 지원했던 사람들은 다 들러리였고 이미 그 6명의 이사들은 다 내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겠죠. 그렇으니까 그 한두 시간 만에 다 해치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1명이 그 이사에 지원을 했는데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들러리 섰던 셈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KBS 이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84명인데 다 정해진 각본대로 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를테면 김태규 부위원장이 내부의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투표 절차는 어떻게 알 것이며 언제 본인이 그냥 하루밖에 안 된 사람 아닙니까?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임명된 사람이니까 당일날 와가지고 몇 시간 만에 뭘 알아서 본인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미 각본대로 하는데 그냥 방망이 두드리는데 같이 둘이서 동조했을 뿐이지 투표 절차조차도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용지를 못 내는 거죠. 이건 거부하는 게 아니고 투표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격 미달자들이 와서 지금 거의 행패 내지는 난장판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절차적 과정도 밟지 않았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탄핵소추에서 심판에서 다뤄질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이사로 지원했다가 이번에 그 선출되지 못한 분들이 떨어지신 분들이 지금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을 내놨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빠른 시일에 재판부가 지금 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마지막 최후의 권리를 보호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기본권과 헌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전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투표를 했다. 이건 잘하면 해외 토픽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 기네스북 좋아하는데 거기에도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소 인원 투표. 혼자 이제 남았는데 혼자서 투표할까요?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동그라미님, 저런 사람을 골라서 임명한 것이 아니고 저런 사람들만 윤통 주변에 있는 거겠지요. 이쯤 되면 누가 막무가내로 국민 분노 유발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지령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동그라미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꽃미녀 천사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글을 보내셨네요. 최정환님 아내입니다.
최정환님이 슈퍼챗이 안 돼서 대신 보냅니다. 꽃미녀 천사님, 최정환님 감사합니다. 두 분 사이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통신 조회를 미친 짓이라 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부정할 셈입니까?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과연 누가 깡패냐? 과연 누가 미친 사람이냐? 한번 좀 짚어보지요. 뭐 이번에 보니까 전화단위 통신 조회를 한 사람이 수가 겁나게 많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뭐 다 추산이 될 수 없을 만큼 지금 많아서 뭐 들리는 말로는 지금 뭐 10만 명 정도에 이른다라는 그 봉 기자의 그 인터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추산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은 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조사하면 될 일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고 전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사건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느냐도 저는 의문이거든요. 근데 뭐 좋습니다. 수사한다 그러니까는 뭐 하는 건 하는 건데 명예훼손 사건 치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특히나 야당 인사들이 주로 타겟이 돼서 통신 사찰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영장 없이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남용해서 사실상 사찰 비슷하게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후보 시절에 당시에는 이제 공수처에서 이걸 했었는데 이거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공수처장을 구속하라고 그 막 화를 냈었어요. 그럼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는 이거 지금 검찰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을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구속 안 시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이율 배반성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이제 휘저으면서 이제 정말 지치는 걸 넘어서 질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 139명이 사찰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전에 윤석열 후보가 막 뭐 강력하게 막 비판하고 반발하면서 했던 그 내용 가운데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의원들이 한 80여 명 들어가 있던 거고 후보와 관련된 몇 사람이 들어가 있던 거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거나 법에 의해서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과 관련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해도 너무 과도하게 연결로 다 통신조회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를테면 뭐 피의자나 참고인과 통화했던 사람을 누군지를 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그 사람들과 통화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전화번호, 확보한 전화번호 얘기는 다 건너 연결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이렇게 10만에 가까운 오늘 아침에 김승원 그 법사위 간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다 퍼져나간 게 아닌가. 이거는 정말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 3,000명 정도나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한 100여 명 가지고도 길길이 뛰었던 이 윤석열 정권을 생각한다면 공수처가 1년에 한 2,000명 정도 이를테면 통신조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꺼번에 3,000명 그걸 넘어서 10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전현직 민주당 의원 뭐 22명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100몇 명은 보좌관 뭐 당직자까지를 막 다 샅샅이 그냥 털은 거거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다 폐기 처분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법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가지고 디지털 캐비넷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재원에 대한 보호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랑 통화했는지까지가 다 지금 검찰이 완전히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거 너네 이거 불법 아니다,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정권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김종국 원장님,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뭡니까? 그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정치 사찰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검사총장 정도 했으면 검사들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 당시에 공수처에서 135건을 통신조회했다고 하면서 여기 정치 사찰이야, 미친 사람들 아니야, 독재 시절은 했던 일이야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짓거리를 검사들이 하고 있는 건데, 검사들이 가장 잘할 겁니다. 과잉 수사 못하게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니 무슨 사건인데 3천 건 이상의 통신조회가 필요한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10만 건 얘기도 나옵니다. 일단 3천 건이라도 따져도 이게 무슨 뭐 중대한 예를 들면 테러 사건이거나 아니면 간첩단 사건도 아닌데 명예훼손 사건인데 3천 건 이상을 했다는 건 저도 이것 외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3천 개 했다고 치면 수사를 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가 있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의사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검사가 그렇게 검찰들이 열심히 수사를 하려면 야 이거 처벌해 줄래 말래라고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물어보지도 않고 답도 못 얻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공소장을 좀 잘 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판사가 신문기일에 공소장 내용 가지고 야 뭐 이따구로 공소장을 썼냐? 니네들 이 사건이 지금 무슨 사건인지 정확히 알잖아. 이거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이잖아. 근데 갑자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그렇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내용들을 집어넣었어. 왜 이따위로 썼지? 이거 수정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게 아니라 적어도 야당의 전직 당대표, 그 당시에는 당대표였겠죠? 당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과대한 통신조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왜 했겠습니까? 권력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다면 권력에게 잘 보여주는 행위를 검찰이 얘기 안 했을까? 전 다 얘기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국정농단이고 사찰이고 사찰을 넘어서 공작이죠. 근데 이거는 저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요. 검찰이 정치질을 했다라는 게 가장 심각한 전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예. 이 개인정보가 되게 민감해서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되게 예민하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왜 이게 정치 수사냐? 아니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 대해서 뒤를 들여다본다? 이거 수사 방식도 일단 틀렸고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의 지금 피해자로 놓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한 정치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사인입니까? 공인 중에 공인이에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고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여기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 보고 제발 정치해 주세요라고 하신 분 계세요? 없거든요. 본인이 원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검찰총장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정치하겠다고 덤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언론에서 검증하고 기사를 쓰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걸 명예훼손이라는 걸로 고소를 합니까?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대통령이라는 정치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걸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검사들의 정치질, 이게 저는 가장 큰 이 사건의 핵심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은 명예훼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틀려먹었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추억의 메텔님은요, 대한민국의 명예를 가진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뿐인가요? 왜 이 세 사람은 뭐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 고소, 남발합니까? 그러셨는데 그거 조사한다고, 그거 수사한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통신 조회를 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통신 조회를 하면 반드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본인한테. 그거 안 하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뭐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작 했는데 한참 뒤에 너 했지롱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가 딱 와서 보니까 당신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목적은 수사입니다. 근데 나만 받은 게 아니고 옆에도 받고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야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거 눌러보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막 낚시질을 하니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박찬대 대표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통신 사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3,000명 넘는 야당 정치인과 보좌진, 언론인 등을 상대로 초대형 통신 사찰을 감행했습니다.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이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검찰은 도대체 왜 무슨 사건으로 이런 사찰을 저지른 것인지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경제 망쳐나 국가 안보, 외교, 안보 모두 망쳐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반듯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니까 전혀 감흥이 없지요. 당사자 목소리로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저 때는 좀 제정신이었던 것 같네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것 같은데 왜 3년 만에 사람이 뭘 잘못 먹으면 저렇게 되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술의 문제인지 뭐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지금 강백신 검사가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강백신 검사가 이제 탄핵 청문할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검사들을 누가 양성해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특수부 수사하는 검사들이 만들어낸 양성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하고 공소장 가짜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권 통해서 자기의 상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정치 검찰을 자임했기 때문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자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해서 처벌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밝혀야 돼요. 일단 핵심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장동 50억 특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재발의해가지고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의 핵심적인 내용이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그 당시 주인검사가 뒤를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확인하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신 있게 지금 검찰이 미친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자, 나는 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을 원한다, 안 원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내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 사건의 본체를 밝히기 위해서 대장동 50억 특검법 재발의하십시오. 제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을 밝혀야 돼요. 만약에 이것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검찰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사찰을 한 것이고 사찰의 의도는 공작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작을 왜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이 정권을 위해서 했겠죠. 제가 볼 때 그러면 검찰은 해체해야 되는 조직인 거죠. 어떤 형태로 보더라도. 사람 이야기님께서요. 아이디가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실 윤석열 욕하는 사람 사찰한다면 4천만 명은 해야 될걸요. 블루베리님. 석열이가 잘하는 거 10가지. 1. 술 마시기. 2. 극우 임명하기. 3. 극우 유튜브 보기. 4. 전정부 탓하기. 5. 국민의 세금 물수듯 쓰기. 6. 경로하기. 7. 국민 편가르기. 8. 지 마누라 아끼기. 9. 바른말 하는 사람 입틀막 하기. 10. 야당은 무조건 압색하고 수사하기. 추가할 거 없나요? 추가할 거는 해군 티셔츠 입고 시장 돌아다니기. 해군 티셔츠는 왜 입습니까? 정말 민망하고 그렇게 죄스러운 마음 없을까요? 본인이 왜 해군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닙니까? 그 하나 빠졌네요. 일본에게 잘해주기.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일 잘하는 것에 들어가는데. 예. 아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말 휴가 중에 안세영 선수 얘기 듣고 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신 조회를 분명한 사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일이 여당 의원들한테 있었다면 여당 의원들은 이거를 잘하는 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리 여야가 다르고 입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해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찰하면 안 되지요. 감쌀 걸 감싸고 막을 걸 막아야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사무총장이 된 서범수 의원, 이걸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새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임명한 사람 아닌가요? 너네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 진작에 기대도 안 했지만요.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죠. 민주당은 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입니다. 신인규 대표님, 적법한 행위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서범수 총장이 과거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딴 사람이 돼버린 것처럼 좀 보여지는데 이 양반도 과거에는 안 그랬나요? 이분이 이준석 대표 체제 때 비서실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는 그때 당에서 뭐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이 정도까지 맛이 가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완전히 이상한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 적법한 수사인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이 통신사찰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당했을 때 공수처장 구속시켜라 그랬거든요. 그럼 적법한데 공수처장을 왜 구속시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저 서범수 총장의 발언을 보면서 아무리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얼굴이라도 좀 빨개지고 눈동자라도 흔들리는 게 인간 지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안면 몰수하고 얼굴 하나 안 바뀌면서 저렇게 적법하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왜 그렇게 화내면서 공수처장 구속시키라고 얘기를 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국민의힘이 참 이런 아주 이거 악성적인 증상인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문재인 정부 때 뿌린다 그러니까는 막 말렸잖아요. 항의하고. 근데 본인들이 정권 잡으니까 갑자기 처리수로 둔갑해가지고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안을 놓고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느냐. 저는 서범수 총장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정치할 거면은 진짜 정치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리 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물이 갑자기 술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 휴가지에서 술 마시다가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요. 사무총장이 자기 보고 여론 조작하고 정치 선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서범수 사무총장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또 자기가 그렇게 적법한 절차라고 얘기했는데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은 그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이 정도면 한동훈 신임 당대표 여기저기서 가르마 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무엇이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맨날 야당한테 해달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많은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전주의 대변인이 그 당시에 전주의 대변인이 했던 얘기처럼 검찰총장 구속하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들은 적어도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의 과거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부인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부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는 결정됐고 최고위원들 누가 이렇게 되는가 관심인데 김민석 의원이 지난번에 고전을 하다가 우리 정치일본지에 나온 뒤로 갑자기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1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2부에서 김민석 의원 만나볼 텐데요. 김유정 의원님, 이거 좀 가슴 아픈 소식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삼남 홍걸 씨가 팔아버렸나요? 예, 카페 하는 사람에게 이제 매각을 해서 지금 동교동 사저가 사실은 단순히 개인의 그 저택이 아니고 김 의원님은 지금 역사의 아마 김대중 현장 아닙니까? 뭐 맡고 계시죠? 김대중 재단 이사입니다. 이사. 그런데 이렇게 매각해 버려가지고 지금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호 여사께서 이 사저를 좀
보존하고 기념관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홍걸 전 의원이 이렇게 매각을 해버린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사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도 내놨었어요. 김홍업 의원 둘째죠. 했었는데 서로 이제 화해하고 뭐 이렇게 그 보존하기로 그런 양해를 한 다음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취하를 했는데 동시에 그냥 이걸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상속세를 낼 상황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저를 매각을 해버린 것인데 사실은 이거 담보로 대출받아서 얼마든지 또 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개인 그 집이 아니라 우리 뭐 민주당의 어떤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의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뭐 백방으로 여러 국리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뭐 여기에 관심 갖고 있고 뭔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홍걸 전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뭐 이건 비판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김홍걸 의원 입장도 있겠지만 지금 동교동 사저는 김종 원장님 우리 민주사적으로 또 대한민국 정치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장소 아닙니까? 5.18 광주와 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독재가 이제 야당 정치인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감시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민주화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17억 정도의 상속세 문제 때문에 이걸 팔아버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개인이 이거 왜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과 이런 데에 대한 비판들이 좀 꽤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권노가 박지원 이 두 분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정동영 이런 분들이 좀 모이셔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가 봐요. 협의를 해서 뭔가 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러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개인 돈을 뭐 사저를 털겠다는 거 아닙니까? 털겠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소위 독립운동을 전개하셨던 우리의 친일의 후손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소위 지금과 같은 예를 들면 사태가 벌어지는 것처럼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지만 우리의 중요한 가치들을 후손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화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유정 의원님 지금 팔아버린 거죠? 네, 매각이 이미 됐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다시 뭐 원상복구 시키려면 회수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일단 박지원 의원은 동교동 사저 문제에 대해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죄인이지만 사과드린다. 국민과 민주당의 손을 벌리는 몰염치보다 매입자를 접촉해서 다시 매각하도록 설득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 현재 김대중 재단이 회수를 추진하니 용서 바라고 양해 바란다.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또 뭐 산 사람이 나 그렇게 못해 그러면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처분 신청 취하하고 했을 때는 뭔가 이거를 그 애초에 의도한 대로 기념관이나 이렇게 보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서로 그걸 약속한다는 전제하에 취하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그 약속을 어긴 셈이라서 법적으로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사간 사람하고 또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이게 참 어이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김홍걸 씨도 삼남이지만은 의원까지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민주주의의 그 역사이시고 뭐 위인의 반열에 올라가 계신 분이고 이것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와 맥락을 이해 못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상속세 17억을 내겠다고 이걸 이 100억에 매각을 한다? 이거 한 번 팔면은 우리 사유재산 국가 체제에서 어떻게 되받아 옵니까? 뭐 진짜 한 10배에서 20배의 돈을 줘야 그분들이 팔까 말까를 아마 할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건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봐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다. 좀 개인 자질에 관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윤보선 대통령 생가는 현재
뭘 보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촌 쪽인가 어딘가 거기 예.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가 이걸 수용돼 서울시도 그거를 못했고 왜냐하면 이제 담보로 잡힌 게 꽤 많아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얘기하고 마포구청장도 이걸 지금 안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경기도라도 해야 되냐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도 할 수 없고 관할 지역이 아니어서 근데 답답한 건 이게 지금 카페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입한 목적이 카페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선생님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한일 간에 협의를 했는데 그냥 흔적이 향토박물관 옆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놔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카페 만들면 조그맣게 뭘 만들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를 잃어버린 후손들이 잘못된 방식의 어떤 일제 침탈을 당한 것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뒤늦었지만 또 그 사신 분들도 뭐 어차피 우리 국민이고 민주화의 수혜를 받으신 분이니까 좀 대국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뭐 사셨지만 좀 다시 협의를 통해서 좀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또는 민주당 이렇게 좀 서로 협력을 해서 좀 민주화의 성지와 공간으로 남겨두는 좀 진짜 건강한 역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김홍걸 씨가 삼남 막내 뭐 예. 이렇게 저희가 호칭을 합니다마는 환갑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이 정도밖에 판단을 못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광산에 대해서 흔쾌히 사인을 하고 온 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행태나 이 김홍걸 이 삼남에 대해서도 참 개인의 아버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셔야만 하는 분인데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라는 것은 좀 국민적 비판은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민주당 안에서 더 많이 좀 화가 나시겠지만은 국민적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정말 마음을 좀 다시 먹어야 합니다. 김대중 옥중서신을 보면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렇게 이호 여사에게 보낸 편지들을 쭉 볼 수 있는데 삼남 홍걸군에 대한 각별한 사랑, 아주 애틋한 심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그 부인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어리고 또 그 한창 자라야 할 그 사춘기 그런 시기에 아버지로서 뭐 제대로 살펴주지 못하고 민주화 투쟁하면서 이렇게 소홀하게 했던 것 때문에 애틋함이 더했겠지만 그래도 막내이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 되면 단순히 자기 아버지의 지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만한 나이도 됐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하면 참 씁쓸합니다. 안타깝고.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